네, 자 오늘도 상당히 많은 분들 모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엄마. 자,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왜일까요? 엄마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네, 자 우리는 엄마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교육 분야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저쪽에서 우리 아빠들도 많이 오늘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 교육에 관한 그런 관심으로 이 자리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이 자리 더욱더 뜻깊은 시간 함께 갖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유대인들의 그 교육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대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분포가 아주 극소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 노벨상을 탄 비중을 보면은 23%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그런 교육법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아인슈타인 예를 들 수가 있겠어요. 아인슈타인 하면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두뇌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호기심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자, 아인슈타인을 그래서 어떤 기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질문도 좀 생뚱맞긴 해요. 음속의 값은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더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책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기자가 상당히 당황했고 저도 이 원고를 보면서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의 목적은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사고를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교육입니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교육이란 거는 어떤 지식을 계속 습득하게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게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그런 뜻에서 오늘 에듀 콘서트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듀 콘서트 바로 그런 교육의 본질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대 꼴찌남이란 별명으로 더 알려진 분입니다. 어떤 특별한 공부 비법이 있고 어떻게 해서 또 동기부여를 또 받았는지 많은 이야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성빈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30살의 서울대생, 서울대를 졸업하려면 아직 3년이나 더 남은 서울대 꼴찌 이성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정말 행복한 부모님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대부분 자녀분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서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서울대학교는 어떤 곳이죠? 보내고 싶은 곳. 네, 맞죠. 서울대학교는 또 어떤 곳일까요? 꿈에라도 가고 싶은 곳. 뭔가 서울대를 가면 안정적일 것 같고 뭔가 미래를 보장받을 것 같고 뭘 해도 성공할 것 같고 그런 느낌 다 있으시죠? 네,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기에 아마 서울대를 갔을지도 몰라요. 조금 제가 근데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이곳이 서울대학교가 내가 꿈꾸던 학교가 맞는지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제가 과연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 갔던 건지 아니면 인생을 조금 더 낫게 살아보기 위해 갔던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가서 방향성을 잃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서울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갔기 때문에 서울대에 가는 방법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다 보내고 싶으실 텐데 서울대는 흔히 그러잖아요. 전교 1등이 가는 학교. 전교 1등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학교고요. 전국에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서울대 한 학년 정원은 15,000명 정도 돼요. 전국의 학교 수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교 1등이 가는 학교인데 저는 반에서 15등에서 20등밖에 못하는 학생이에요. 중고등학교 성적,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에 갈 성적이 안 돼서, 정확하게 말하면 인문계에 갈 성적이 안 돼서 부모님으로부터 공고를 제안받았었고요. 왜 인문계 가서 꼴등하느니 실업계 가서 1등 해라, 이런 제안이었고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도 내신은 한 42%? 절대 이런 학생이 서울대에 간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전 내신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대에 갔어요. 왜? 저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서울대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뭘 해야 될까요? 동기부여를 해야죠. 네, 저는 서울대 가기 위해서 굉장한 동기부여를 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대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동기가 서울대에 가는 발판이 되었던 거거든요. 서울대에 가게 된 동기, 네 글자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타임머신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영화 한 편이 개봉을 해요. 영화의 제목이 바로 타임머신. 우와, 진짜 재밌다. 그 다음에는 오, 저거 타고 싶다. 그 다음에는 내가 저거 탈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올까? 그 다음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가 만들자. 그게 동기가 되었고요. 약 한 달 뒤에 과학 잡지, 과학동화라는 잡지에서는 이걸 특집 기사로 실게 됩니다. 타임머신은 어떻게 작동하고 실현 가능한가? 우와, 재밌어요. 타임머신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내가 그러면 이걸 읽었다고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나? 이글 쓴 사람을 찾아가 볼까? 이글 쓴 사람이 바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님이었어요. 내가 타임머신 만들려면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 가야 되는구나. 전 그렇게 해서 다른 서울대학교도 아니고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라는 그 구체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고3 때 중반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반에서 15에서 20등 하던 성적은 바로 서울대학교를 가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재수생 시절까지 거치면서 전국 10등 안에 들었죠. 그렇게 해서 됐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대단해서 그랬다고, 숨겨진 잠재적 능력이 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굳이 그 정도 시도를 안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저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숱한 노력은 밝혀지지 않았죠. 굉장한 노력, 그리고 저만의 메커니즘, 알고리즘으로 서울대학교를 입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하던 학교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이곳은 타임머신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제가 여태까지 지내왔던 어떤 친구들하고도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대다수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집단에 가도 저 같은 적당한 대체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똘 플러스 아이를 쓰려고 하는데 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서울대학교도 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다른 집단에도 비율상의 차이는 있지언정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열심히 사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서울대학교 친구들은 너무나 사회와 소통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자기가 여태까지 해오던 습관이 공부였어요. 끝까지 공부만 해오던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학교 와서도 끝없이 공부하고, 저한테 친구들이 전화 올 때는 놀자고 전화 오는 게 아니라 성빈아, 너 이번에 나온 숙제 3번 문제 풀었어? 그거 진짜 어려운데? 좀 가르쳐줘. 저한테 왜 이런 전화가 걸려왔을까요? 저 입학할 때 과에서 수석으로 입학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 전화 왔어요. 근데 한 학기 지나고 나서 다시는 저에게 그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재료공학부에서 꼴찌였거든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가 타임머신을 만들려고 들어갔는데 이곳이 타임머신을 만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공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동기부여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었고요.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저 같은 친구들이 꽤 있어요. 공부 못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온 친구가, 그러니까 저 정도로 내신이 나쁘진 않지만 한 반에서 5등에서 10등 사이 정도에는 또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아이들이 전교 1등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그런 틀부터 이미 벗어나 주셔야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있고 다른 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동기부여예요. 저는 동기부여의 가장 중요한 사례자 중에 한 명이고요.
조금 이거는 방송에서 밝힐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타임머신이란 걸 첫 번째 동기부여로 공부를 했었고요. 두 번째 동기부여가 있었어요. 어떤 동기부여도 정말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거든요. 타임머신은 저를 재수의 길로 이끌어줬어요. 재수하자마자 그 동기는 사라졌고 어떤 동기가 생겼냐면 남들보다 1년 늦게 대학교 들어가는데 나 이제 뭐 해야 될까? 친구들한테 뒤처지기 싫은데 보통 이런 생각을 하면 공부를 하는 친구라면 대학 공부를 미리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전공에 대해서 탐구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 가졌을 때는 대학 간 친구들보다 뒤처지기 싫은데 그래 나도 연애하자. 대학교 가면 연애하는데 내가 재수한다고 1년 놀고 있을 순 없다. 한 번도 연애해 본 적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연애하려고 결심을 하고 재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약 3달간 어떤 여학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따라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그 친구도 저한테 호감을 보여줬고요. 저도 호감을 보여줬어요. 누가 봐도 우리는 연인 같은 친구 사이였거든요. 그렇게 5월이 되었어요. 3달이 지났어요. 그 친구가 한마디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해요. 나 삼수 오빠랑 사겨. 네, 같은 반에 있던 삼수 오빠랑 사귀게 된 거예요. 그때 엄청난 충격에 이 친구도 제 마음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두 번째 동기부여가 생겼던 거예요. 네가 어떤 남자를 찾는지 보여주지. 내가 가장 잘 되겠어. 네, 그거였어요. 제가 그때 2월에서 5월까지 재수를 3달간 했을 때 성적이 320점, 제 때는 400점 만점이었거든요. 324.5점이 제 수능 점수였고 2월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 3달간 제가 올린 점수는 9.5점이에요. 334점. 왜? 연애하고 싶었으니까. 그때 엄청난 동기부여가 5월에 생기고요. 6월에 제 점수는 365점이 됩니다. 7월에 380점이 되고요. 8월에 390점이 넘어요. 그때 전국 10등 내로 진입을 해요. 그리고 그 점수를 계속 유지해서 10월 달에는 모의고사에서 만점도 받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공부도 너무 재밌고 모의고사에 사람들이 왜 틀리지? 그거는 안 느껴본 사람은 몰라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제가 공부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틀린 거면 공부하면 내가 틀릴 이유가 없는데 그때부터 틀렸던 문제들을 모조리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완전한 내 걸로 만들려고 오답노트를 몇 번씩 하고 일주일 내내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다시는 안 틀리려고.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 방법을 점수가 낮을 때 썼을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보는데 나중에 되니까 걸리지 않았어요. 오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누가 말해줘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제 생각대로 움직여서 만들어낸 결과예요. 결국은 이 모든 건 정확하게 말하면 제 자존감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저를 믿었던 거죠. 그 과정은 분명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놀았고 소위 말해서 많이 놀았어요. 선생님이 맨날 때렸어요. 너 왜 도망갔냐고. 야자째고 도망갔냐 이런 말 맨날 맞고 그 다음날 또 도망가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랑 제 친구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제 자존감을 키워준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학원 가라고 돈 주시면 학원비 삥땅 해가지고 PC방 가서 한 달 내내 게임하고 그러다 들키면 죽도록 맞은 다음에 집 나간다고 나갔다가 또 추우니까 집에 들어오고 그런 모든 행동을 제 스스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어기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좀 제 주위에 다른 사례로 저희 형이 있는데 저희 형도 서울대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머리가 좋은 집안이네 이런 말 할 거예요. 둘 다 서울대 결과적으로 갔잖아요. 우리는 결과론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형은 정말 전교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교 3등을 하다 갔어요. 그게 바로 형을 그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저희 형과 저는 하나의 두 가지 유형이 되어 있어요. 서울대학교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유형은 공부만 하다가 온 사람, 두 번째 유형은 저처럼 띵까띵까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럴 때 부모는 철들었다고 얘기하겠지만 철든 게 아니라 엄청난 동기부여가 돼서 가게 된 경우죠. 이 두 부류는 대학교에 간 이후에도 생활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져요. 띵가띵가 하는 친구들이 또 두 가지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친구는 계속 이제 공부라는 관성이 있는데 띵가띵가 하는 친구는 저처럼 끝까지 공부 안 하는 친구. 저 지금 30살인데도 대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전 관성이 없어요. 관성이 노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 중에 또 약 70%는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공부를 시작해요. 그 전까지 놀다가. 어쨌든 이런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서울대학교에서는 리더가 돼요. 현재 각 학교마다 리더, 일명 반장, 부반장,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알 거예요. 인기 많은 사람이거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선생님 신망을 많이 받는 사람, 이런 친구들이 알 텐데 그런 친구들이 모여있는 서울대학교에서는 절대 그런 사람이 리더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게 사실 대학생 때부터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회로 나가야 벗어나요. 그럼 대학생 때도 뭐 학비도 대주죠, 뭐 집세 이런 거 다 대주고 뒷바라지를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자존감이 생길 때가 대학생 때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생긴 자존감이 아니라 대학생 때 생기는 자존감이라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온 부모님 의견대로 부모님 공부해, 왜 안 해? 성적 왜 이렇게 나왔어? 이런 말을 많이 들은 친구들은 대학교 가서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떨어졌을 때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해서 하게 되는 게 공부예요. 자기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런 친구들 중에 엇나간 애들 있어요. 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술만 마셔요. 놀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구 치고 뭐 여자친구 사귀고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 못해요. 술 마시는 것만 할 줄 알아요. 이거는 대학 입학할 때 선배한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리더로 나서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리더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학교 안에서 보면 한 3, 40명 정도의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 40명 정도의 학생이 있고 한두 명의 리더가 존재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패턴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관습적으로 굳어왔던 패턴이기도 해요. 직장 하나가 있으면 리더가 위에 사장, 부사장, 이게 리더고요. 나머지는 직원들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기업 트렌드도 안 그렇잖아요. 각 팀마다 리더를 다두고 그 리더들을 존중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입사할 때도 리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인턴을 통해서 체크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거의 다 취직은 하겠지만 서울대학교에 상관없이 리더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더 좋은 취직을 해요. 더 좋은 취직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창업을 해서도 좋은 결과를 이뤄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사실 리더로 커야 돼요. 리더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100명 중에 50명의 리더가 있는 시대예요. 아이들이 리더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습관을 잘 다져놔야 돼요. 언제나 자기 의견 있잖아요. 엄마 나 뭐 할래? 엄마 이거 하면 안 돼? 그럼 나쁜 거야,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이러면 리더가 못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도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숨겨진 기질 중에 강한 기질이 있어서 그게 발현된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못 돼요. 아,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지금 현재 두 가지 리더가 있습니다. 저도 리더가 그런 식으로 되었고요. 한 친구는 저랑 비슷한 학창 시절을 겪었더라고요. 저는 자체적으로 마음을 안 들었다면 그 친구는 약간 부모에 대한 상실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부모가 뭐 이혼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다시 합치셨어요. 어제 그 기간 동안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어가지고 말 안 듣고 반항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어머니는 청소 일을 20년 넘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런 속에서 그런 사람의 자녀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리더가 돼요? 지금 리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리더를 만들더라고요. 정말 말 안 듣다가 이 친구도 똑같아요. 나중에 이 친구는, 저는 중위권에서 이 친구는 꼴등이었어요. 학창 시절에. 나중에 결심을 하죠. 아, 진짜 사진 찍는 거 재밌다. 나 사진 쪽으로 한번 잘 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 친구도 고3 때부터 공부를 했고 결국은 단국대학교 사진 영상 쪽이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그쪽으로 진학을 해서 지금 굉장히 잘해요.
열정이 있고 오히려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탄탄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모이고 있거든요. 비슷한 사람은 끌려요. 결국은 자존감이 없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서로 칭찬을 해야 되고 서로 많이 밀어줘야 돼요. 아니면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확 기분이 상해져요. 그게 자존감이 이 친구의 그룹의 원천인데 그거를 봉쇄한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친구는 그런 친구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돼요. 친구들을 모아요, 주변에. 그리고 나는 모아놓고 딴 데로 가요. 이 친구들이 따라와요. 정말 훌륭한 삶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요. 저는 좀 현재 사회에 대해서는 좀 많이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취업이 안 되잖아요. 어떤 은행은 진짜 취업 공고가 나니까 1000명이 그러니까 1000명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쟁률이 1000대 1이었대요. 1000명 중에 1명 뽑는데 와, 저는 그 1000명 중에 1명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자신 없어요. 솔직히 저는 사업을 키워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자신은 있는데 1000명 중에 1명 뚫고 들어갈 자신은 없거든요. 그 친구 대단해요. 근데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로 인해 떨어진 또 999명은 뭐예요? 이 경쟁만을 강요하는 이 체제 속에서 그렇게 입사를 한다고 해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진짜. 들어가도 또 갖은 구박을 들어야 되고 거기서 버텨내야 되고 그게 지금 현재 사회거든요. 취업도 안 되고 또 뭐가 있죠? 좀 기회가 적어요. 정말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무급 인턴도 해보고 유급 인턴을 주로 하겠지만 조금 더 영세한 데서 무급 인턴을 쓰면서 잘하면 취업해준다. 근데 이런 곳에 자녀들을 저는 내몰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어요. 내몰고 싶나요? 아니죠. 저는 지금 취업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제 주변에서 많이 들은 소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이거 안 돼도 취업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으로 뛰어든대요. 그게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취업이라는 선택지를 아예 지웠어요. 난 절대 취업하지 않고 제가 가진 거는 지금 서울대밖에 없어요. 30살 대학생 돈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도 가난하고 정말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 있잖아요. 서울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빨로 취업을 할 수 있겠지만 취업을 버렸어요. 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이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성공할 수 있는지를 내가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이 모두 사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 그런 생각에서 전 취업을 버리고 지금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창업을 하려면 대학교 졸업하고 해라.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하지 왜 대학생인데 하고 있냐. 처음에는 그런 말에 귀 기울였어요. 지금은 안 중요하더라고요. 뭐가 중요해요? 이때도 할 수 있고 저때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릴 때 창업하면 또 얼마나 또 자존감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자존감으로 이어져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많아지면. 그런데 미래 사회로 이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미래 사회는 어떤 시대일까요? 네, 미래 사회는 관계의 시대예요. 여태까지 어떤 시대였냐면요. 인맥의 시대였어요. 정확하게 1960년도부터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급속히 발전했잖아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피라미드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삼성이라는 피라미드, LG라는 피라미드, 여러 가지 피라미드가 생기고 거기는 다 계층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피라미드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 상위에 있는 분들이 부를 많이 축적해가고 그 남은 부를 남은 사람들이 갈라가야 되니까. 겉보기에는 뭐 경제 세계 10위의 대국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에 맞는 말일까요? 관계의 시대, 여태까지 인맥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인맥이란 말을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인맥 하시면 안 돼요. 인맥은 굉장히 냉정한 단어예요. 사람을 금맥으로 보는 거거든요. 맥,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 이끌어낼 수 있는 거. 근데 관계는 달라져요. 이 사람하고 나의 관계로 함께 나아가는 거. 인맥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기브 앤 테이크가 형성이 돼요. 내가 주는 만큼 이제 뭘 받아갈 게 있으면 계약이 성사가 되고 관계가 나오고, 혹은 미래의 가치가 있더라도 이 사람 미래의 가치를 보고 그래 너 내가 끌어줄게, 그 다음에 나중에 뽑아내요.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관계 시대에서는 기브 앤 기브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관계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은 많이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 없어도 주고 저 사람 없어도 주고 또 나 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없어도 이끌어주고, 이게 관계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멘토링이 나오는 거예요. 멘티한테 제가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멘토링을 하겠어요. 근데 먼저 주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청년 창업을 하는 친구나 여러 가지 멘토링이 필요한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누가 멘토링 요청을 해도 반갑게 맞아요. 3줄의 고민을 보내면 30줄의 답장을 해요. 여태까지 제가 해온 패턴이에요. 바빠지면서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말하는 것보다 말해주는 게 더 많아요. 너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청년들한테도 기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 드신 40, 50대 어느 정도 서 계신 분들한테도 그저 기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거든요. 여기 와서 강연 한번 해볼래? 아, 네. 불러원 주세요. 아, 근데 이번에는 좀 돈을 주는 강연 아닌데. 아,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행복하고, 언제라도 뭐 이걸로 인해 나중에 잘 되면 또 저한테 또 잘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무한 기부를 주변에 많이 해놨어요. 그게 지금 모두가 제 사업에 집중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고 계신 계기가 됐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인간관계도 굉장히 넓어져요. 여기 내려오기 전 어제도 강연을 한번 하고 왔어요. 재능 기부로. 거기서 맺은 분은 뭐 병원 원장님도 계셨고, 어떤 쇼핑몰 운영하는 회장님도 계셨고,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기부를 안 했으면 절대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제가 이 속을 차리려고 들어오면 이 관계까지 접근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데, 애초에 기부의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급속도로 그 관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여태까지 자서전을 쓴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건 스토리예요.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것도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울대에 왔던 스토리, 서울대 이후의 스토리, 저는 스토리를 끝없이 만들어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만이 강연계에도 설 수 있고, 책도 낼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분명히 왔어요. 그래서 마이 스토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 스토리를 간결하게 한번,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굉장히 놀던 사람, 노는 것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자녀분들이 저 같을지도 몰라요. 공부 안 하고 게임 좋아하고, 저 게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저 때는 유명한 게임이 몇 개가 있었어요. 뭐 디아블로란 게임이 있었고, 포트리스란 게임이 있었어요. 포트리스는 부산 대회 나가서 3등까지 했었고요. 디아블로2도 우리 동네 PC방 대회 나가서 뭐 3등 안에 또 들었었어요. 그만큼 저는, 제가 나중에 게임할 돈이 없어서 학원비까지 삥땅을 하잖아요. 제가 그 게임방에 쌓였던 제 마일리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원이었어요. 계속 삥땅해서.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게임을 중독적으로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놀러 다닌 것도 진짜 많이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은 절대 학원비를 삥땅하면 안 됩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청소년들이 학원비 삥땅하는 경계하셔야 하고요. 네, 저같이 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막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게임에 빠졌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제일 잘 노는 친구랑 단짝 친구여가지고 맨날 야자 째고 서면이란 데로 놀러를 다녀요. 부산의 서면, 가장 번화가죠. 거기서 갑자기 댄스 대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밀리오레나 뭐 이런 쇼핑몰에서. 친구가 그런 거예요. 친구가 춤을 잘 추니까 너 한번 올라가 봐. 그러니까 친구가 이젠 네 차례야. 시키면 안 빼거든요. 아마 제가 출연했던 출연작, 2013년 6월 8일 날 S모 방송국에서 했던 출연작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 시키면 다 해요.
친구가 네 차례 하길래 그래? 내 차례구나. 올라갔어요. 전 춤 못 추는데 그 댄스 대회에서 우승을 해요. 제가 받은 건 밀려오래 상품권 30만 원, 최신형 핸드폰. 그 당시 무려 32화음 오케스트라 버전이 나왔었어요. 그 핸드폰을 가져와서 학교에서 스타가 되죠. 그러니까 그 댄스 대회 제가 어떻게 우승했을까요? 막 옆에 막 팝핀 하는 애도 있고 저는 어떤 거 했냐면 뭐 에어로빅 댄스라고 뭐 이상한 거 추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 댄스 대회는 바로 코믹 댄스 대회였어요. 제가 우승했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이제 타임머신에 대한 뭐 생기고 해가지고 서울대에 가게 되던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두 가지 동기가 있었고요. 타임머신과 여자. 그 친구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날 놓치다니.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마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 꼭 하면 안 되는 걸 말하고 싶어요. 강요하면 안 되고요. 짜증내면 안 되고요. 성질내면 안 돼요. 이거 어려울 거예요. 경상도 분들한테 어려운 거예요. 말에 짜증이 섞여서 나와요. 저도 부산 사람이니까 알아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존중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도 존중해줘야 되고, 그리고 제안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볼래? 뭐가 있던데? 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제안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웬만하면 용서를 해주세요. 네, 그냥 잘하는데? 그리고 네, 언제나 용기를 북돋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못하고 와도 너 이번에 그랬지만 이제 잘할 수 있을까? 제 멘토링 기본 방침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제 멘티들 중에 올해 50명의 멘티 중에 2명이 서울대에 온 것도 그랬던 거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친구들이 서울대에 와요. 그런 친구들은 동기부여가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회에서는 버려진 아이들이었어요. 제 눈에는 원석이었어요. 이 친구들에게 공부는 절대 강요하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요하는 부모가, 그러니까 오히려 집안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강요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문제 중에 하나는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키우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시절은 어쩔 수 없이 못 받던 시절이 대부분이었던 시절이고요. 지금 시절은 모두가 받는 시절이 되었어요. 선진국 가면 부모가 안 줘요. 돈이 없어서 안 줄까요? 더 개선된 교육 방법인 거예요, 그게. 선진국도 똑같이 그 과정을 겪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뭘 자꾸 해주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밑밥을 자꾸 깔아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교육이 필요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 괜찮아요. 아이가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면. 동기부여가 없는 아이들을 사교육에 밀어넣으면 일명 서열화된 랭킹이라는 게 생겨요. 지금 1등부터 반에 만약에 30명이 적어오면 30등까지 서열이 있을 거예요. 시험을 치면 1등은 1등을 하고 2등은 2등을 하고, 그렇잖아요. 10등은 10등을 하고 서열화되어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시키고 나는 더 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엄마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서열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서열이 머리에 박혀요. 이게 서열이구나. 어떻게 벗어나요, 거기를? 똑같이 시키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자존감이죠. 제가 벗어났듯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까지 해서 서울대 붙고 나서 모교를 찾아가니까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성빈아, 네가 어떻게 서울대를 갔냐?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도 좀 가해 좀 시켜줘. 무슨 제가 서울대 간 게 신기하면서 그 방법으로 아이를 가해시켜 달래요. 결국 결론은 사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의 흐름이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열화된 랭킹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약간의 변동은 생기고 끝까지 가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대학교를 어떻게 가는지 듣고 싶어서 여기 왔어도 똑같은 방식을 고수하면 서울대학교 못 간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절대 못 가요. 애초에 서울대에 대한 욕심을 버리세요.
서울대는 안 가도 된다. 네가 하고 싶은 걸 찾아라. 아이가 찾게 놔두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그저 그런 걸 찾을까요? 최고를 찾아요. 끝까지 내버려 둬 보세요. 하고 싶은 거 찾다 보면 대통령이 되고 싶지 지방 의원이 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놔두는 게 바로 서열화된 랭킹을 깨어 부수는 방법이고, 외국에서는 오히려 서열화를 안 시켜요. 왜냐하면 모두가 랭킹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는 거고요. 서울대에서 왜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겠어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입학을 해가지고 똑같은 전공 지식을 넣고 그런 전공 프레임에 맞춰서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 뒤를 치고 나가는 창의력이 부족해지잖아요. 20살 이후에도 창의력이 생겨요. 근데 어린 시절 학습되는 창의력은 모든 게 똑같아요. 창의력이든 학습 능력이든 모든 게 어린 시절 겪는 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줘 놓으면 나중에 뭘 해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공부를 시키지 말고 찾아주고 난 다음에 아이가 진정 원할 때 밑밥을 깔아주는. 그러면 엄마가 학원 보내줄게가 아니라 다니고 싶어요. 응 그래? 그럼 그거에서 뭐 할래? 그래? 그러면 나 보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거나 허락을 해주는 수순. 제가 재수할 때도 그랬어요. 너 서울대 못 가잖아.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 서울대 못 가잖아. 저 갈 수 있어요. 근데 너 재수시켜줄 돈이 없다. 형도 시켜줬는데 왜 저는 안 돼요? 형은 공부 잘했잖아. 너는 부경대 갈 성적이면서 부산대 갔으면 됐지. 왜 재수하려고 하냐. 그냥 가라. 어머니 저 꼭 서울대 갈 겁니다. 돈이 없다니까? 어머니 그러면 지금 이 집이 자가로 되어 있으니까, 임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집은 우리 집이지. 그럼 집 팔아주세요. 집 팔면 얼마 나올까요? 한 5천만 원 나올까? 제가 그 돈 10배로 해서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지금 팔아서 제 뒷바라지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재앙과 동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재수를 시작했던 거예요.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아이가 제안하게 만들고 내가 제안하고 그 아이 앞에서 언제나 웃어줘요. 화기애애한 거. 세계에서 가장 좋은 네트워킹 방법 중에 하나가 웃는 거예요. 잘 웃는 친구들은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호감을 사고 리더가 돼요. 그거는 집이 화목해야 돼요. 저는 잘 웃으려고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한 케이스예요. 저희 집이 화목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잘 웃는 친구들은 그저 잘 웃는 상들은 다 집이 잘 웃는 사람들이고 리더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명은 공부에 재능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공부에 요 정도, 딴 거에 요 정도.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물론 공부에 요 정도 하는 친구도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엄청난 노력이 뒷받침되면. 근데 그 노력도 동기부여가 뒷받침돼야 할 수 있는 거고, 그 재능을 먼저 찾아주세요. 그래야 훨씬 나은 삶을 살고 그 잠재된 능력자들의 길을 절대 막지 말았으면 해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강연을 하는 거고, 사업을 더 키우려고 해서 제가 아까 방송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미디어의 힘을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아니라 외국의 교육, 유대인의 교육, 핀란드 교육, 이런 멋진 교육들의 롤모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강요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아이들이 자기가 사고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그저 인정해 주세요. 아이는 하나의 인격체지 키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친구는 굉장한 사람이 될 거예요. 달변가가 될 거예요. 나중에. 말이 없는 친구는 나중에 멘토를 하나 붙여주세요. 왜냐면 자기 의사표현을 결국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 없는 친구는 의사표현을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약간 후천적으로 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멘토 앞에서는 어느 정도 고민 얘기도 다 하고 해요. 멘토를 찾아주면, 그러니까 저도 멘토 중에 한 명이었고 아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멘토는 아이한테 바라는 게 없거든요. 그저 잘 컸으면 하니까 조언도 많이 해줄 수 있고, 자기가 이미 그 시절을 10년 정도 먼저 살아간, 그러니까 막 40, 50대 멘토 붙여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멘토가 아니라 선생님이에요. 너 그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해보니까 그게 맞아. 이렇게 되지. 멘토는 그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 제가 최근에 상담해 준 사례가 있는데, 저 중앙대 갈까요? 시립대 갈까요? 이거였어요. 둘 다 붙었는데 중앙대는 이런 장점이 있을 거고 시립대는 이런 장점이 있을 거야.
그럼 선생님은 제가 어디를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결국 네가 선택해야 되는데 굳이 내 의견을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앙대를 조금 더 추천해. 돈 때문에 네 가능성을 발목 잡지는 않길 바라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지만 이건 네가 결정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은 네 결정을 존중할 거야. 그 다음날 아이가 선생님 저 시립대로 결정했어요. 그 얘기를 딱 했는데 너무 잘한 결정이다. 왜? 너는 지금 네 기준에서 네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잖아. 넌 뭐래도 할 수 있는 거야. 오히려 내 말을 안 들어서 더 기쁘다. 네가 스스로 결정했잖아. 멘토링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모두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장단점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부모가 교육 방법에 똑똑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정보에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에 밝아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꼭 여기 계신 분들은 훌륭한 부모가 되고 여기 계신 조금 젊은 층들은 네, 그런 식으로 멘토도 잘 찾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었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성빈 씨의 어떤 그 많은 이야기, 스토리 함께 했습니다. 글쎄요, 그 타임머신을 만들기 위해서 가졌던 그 동기가 지금의 이성빈 씨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오히려 그 이성빈 씨가 타임머신이 있었기 때문에 타임머신에 어떤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이렇게 지금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근데 궁금했던 게 공부를 어떻게 학습 과정을 가져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을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만약에 좀 짚어보신다면 어떻게 공부를 했을 것이다 추측을 좀 해 보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들으면서 상당히 유쾌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났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은 재능 있는 한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가 뜻을 다 못 이루는 경우도 많은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 궁정악장인 살리에르가 노력하는 장면들 그래도 모차르트를 이기질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특기죠. 이제 공부라는 거는 아까 이선민 씨가 얘기를 했듯이 재능이 사실은 없는 사람이 하는 게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적인 공부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그냥 어떤 특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특기를 살려서 그 길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는 부럽기도 해요. 특기가 너무 많죠, 그죠? 여자를 사귀는 능력서부터 제일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재능 있는 친구가 도전적으로 사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뿌듯함도 느끼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 밝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하신 여러분께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시원하게 우리 두 분께서 답변을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학습하는 어떤 그 방법론적인 것도 괜찮고요. 어떤 그 동기부여라든지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요. 질문해 주시죠. 마이크 좀 드릴게요. 저희 아까 계속 강연 중에 멘토로서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성빈 씨는 어떤 멘토가 있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멘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약 28, 29, 20대 후반까지 오면서 멘토란 존재는 크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나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대 초반에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여러 가지들을 옮겼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전 좀 걸렸거든요. 30살의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30살 창업에 들어가니까 멘토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입해주는 멘토가 한 분 계신데 뭐 랭크웨이브라는 회사의 심성아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다른 사람들은 페이스북 통해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무슨 말을 해도 사업 괜찮네. 그거 괜찮은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반해 그분은 항상 독서를 해주세요. 꼬집어요. 뭘 꼬집냐면 저도 모르는 부분.
사업 아이템을 꼬집는 게 아니라 사업 아이템 뒤로 놔두고 제 본질을 꼬집어요. 그래서 넌 뭐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뭐 그러다 보면 막 머리가 혼란스럽고 아노미 상태로 들어가고 난 뭐 여기 왜 있는 거지? 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거 하면 안 되나? 그러다가 네가 결국 하고 싶은 게 뭐야? 네가 결국 하고 싶은 건 그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출발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되지. 그걸 조금 더 잘 생각해. 본질을 자꾸 꼬집어 주세요. 그게 지나고 나면 그 하루는 계속 제가 방황을 해요. 나 왜 본질을 모르고 있었지? 근데 다음날 되면 굉장한 저한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좋은 멘토가 제 곁에는 지금 있습니다. 어떤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들 수 있게 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네,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멘토를 만난다는 것도 자기 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도전의 과정들 이야기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겁은 안 나는지, 아, 평소에 원래 또 겁이 없으신지. 근데 겁이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제가 보통 여기 무대에 서 있다가요. 자, 앉아 있습니다. 네, 무대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리고 어떤 무대는 사각형이고요. 그 무대를 벗어나는 게 겁나잖아요. 왜 내가 여기가 무대인데? 근데 걸어가서 저기 한 걸음 더 내딛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내딛으면 센세이션이 일어나죠. 뭐 무대에서 노래하던 가수가 내려가면 관중들하고 소통이 되고. 근데 그 전까지는 겁나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한 걸음 내딛으면 자기의 무대가 더 넓어지죠. 그러니까 겁이라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 해외 나갈 때 비행기표만 들고 가는 게 왜 겁 안 나겠어요. 그 전에 제가 한 경험 중에 복싱 대회 나갔던 것도 있어요. 복싱 안 배웠는데 왜 겁이 안 나겠어요. 근데 복싱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날 때 저는 항상 한 걸음을 더 내딛어 봤어요. 모르겠을 때 그러면 겁을 없앨 수 있는 주변을 더 밝힌 다음에 지금 못 내딛으면 나중에 못 내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했죠. 편한 장소만을 지향하지는 않았다. 네, 사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제임스 랑게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잘해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심리학자인데 사람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프다고 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겁을 먼저 먹는다는 거죠. 그 애들이 주사를 맞기 전에 울죠. 사실은 맞고 난 다음에 울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고 난 다음에 울어야 되는데 맞기 전에 울고 맞고 난 다음에 안 아프잖아. 참아봐. 안 아팠지? 그러면 안 맞은지도 몰라 지금 애들이 멈춰요. 이런 것처럼 아까 겁 얘기가 나왔지만 사람들은 그런 겁이라는 것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건 뭐냐면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의 특기를 찾아주는 거고요. 그 특기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걔가 사회에 나갔을 때 보통 사람처럼 살게 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위에 서게 한다는 것보다는 준비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젊은이가 사회로 나갈 때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처럼 준비가 잘 된 청년도 있고 또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위해서 또 준비를 시켜주는 게 교육이고 그게 또 부모님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요소 중에서 과연 무엇이 있는가들을 생각해보고 잘하는 부분들을 박수 쳐주고 너는 잘하는구나. 70%에 도달했어도 70%나 도달했네 하는 격려할 줄만 알면 아이들이 그 다음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잖아요. 한 발을 내딛어 봐야지 두 발을 가고 계단 하나를 올라가야지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너무 재주가 많은 친구라 자랑은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네, 궁금한 게 또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일에 또 도전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지. 네. 네. 일단 저는 이제 사업적으로 지금 지평을 넓혀서 네. 제 목표이자 꿈이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가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돈이 가장 좋고 가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따라오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삶의 목적이 뭘까, 삶의 가치는 뭘까, 내 삶의 아이콘은 뭘까 그런 걸 계속 고민했어요. 네. 그거더라고요. 결국은 행복이고 내가 행복하려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걸어가면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웃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호주에서 10명 지나가면 9명 웃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고 모두
부속품처럼 끼워 맞춰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네. 결국은 무너질 텐데 이래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부터 행복하게 만들어 보자. 내가 행복하게 내가 할 일을 계속하고 내가 행복해지면 내 가족들, 내 힘으로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내 친구들, 내 주변 지인들, 친척들 행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내 지역사회, 내가 속한 단체, 기업, 그 다음에는 내가 속한 국가, 그 다음에 세계, 이런 제가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 꿈이 나중에까지 원하는 바로 이루어진다면 국가를 행복하게 해줄 거고 세계를 행복하게 해줄 거거든요. 국가를 행복하게 해줄 때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업가죠, 선한 기업가,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길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은 존재하면 좋대. 꿈은 언제나 가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해진 꿈을 추천하진 않는 게, 그래서 제가 물리학과 안 간 게 다행이에요. 타임머신을 만들기 위해서 물리학과를 갔으면 결국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살아야 될 수량이 높았잖아요. 근데 꿈이 가변성을 지니게 된 게 재료학과에 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변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든 그걸 해낼 수 있는 계기가 그때부터 생긴 거죠.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신에 굉장히 참 듣고 보면은 쉽게 뭐든지 잘 돼가지고 기고 복싱 대회 나가서도 상 받고, 춤 못 추는데 춤 춰가지고 또 상 받고, 뭐든지 참 쉽게 왔구나 그런 느낌도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어려움도 사실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건 정말 나를 꺾기 위한 어떤 위기구나, 그런 느낌 들었을 때 제일 큰 게 어떤 게 있었어요? 근데 제 위기는요 거의 집에서 다 왔어요. 부모님이 너무 힘드니까 제 학비 돼야 되는데 장학금은 들어갈 때 받았어요. 수석 입학했다고 했잖아요. 들어갈 때 받았는데 한 학기 만에 끊긴 다음에 다시는 받지 못했어요. 그럼 저는 평균만 넘으면 장학금 계속 나오는 구조였어요. 성적이 좋았으니까. 그거 끊겼고요. 나중에 사고를 하도 많이 치고 다녀가지고 그냥 혼자 차 렌트해가지고 차 몰고 가다가 사고 내가지고 뭐 차가 반파돼서 살아 돌아온 것도 기적이죠. 그러니까 운이 좋네요. 그렇게 450만 원 갑자기 큰 돈 갑자기 나오고 그런 일이 저한테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를 키우는 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만큼 저는 살아오는 것 자체가 고난은 많았어요. 왜냐하면 공부할 돈도 없었고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 형을 군대 보냈거든요. 그 형이 돌아왔을 때 공부시키기 위해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리고 호주 갔다 오면서 한 가지 했던 약속은,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나라 부모님 뒷바라지 끝까지 하잖아요. 제가 서울대 졸업하는 것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공부를 해서 졸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저는 한 학기 뭐 18학점을 계속 꾸준히 들어야지 뭐 4년, 3년 뭐 이렇게 졸업이 가능한데 저는 한 학기 3학점 듣고 6학점 듣고 한두 과목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등록금대로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외국 나간다고 할 때 어머니 저 외국에 살아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반대를 엄청나게 했죠. 근데 안 된다, 너 졸업해라, 너 졸업할 때까지 무조건 뒷바라지 해줄게, 너 지금 나가면 내가 앞으로는 네 뒷바라지 안 한다. 저는 상관없었어요. 뒷바라지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또 먹고 살겠죠. 그래서 호주 갔다 온 다음부터는 용돈 안 받고 집세 그리고 등록금 아무것도 안 받고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어요. 물론 등록금 안 나간 거는 함정이에요. 왜냐면 휴학했으니까요. 제가 이제 제대로 세워서 등록금하고 다 내면서 할 생각이고, 사실 저는 생각하면 매번 위기예요. 솔직히 대학생이 등록금이 없는데 용돈이 없는데 뭘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언제나 그때마다 새로운 걸 또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존감이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특별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결과론이죠. 과정상에 올바른 방법으로 제가 공부 방법이든 뭐든 계속 만들어서 저만의 학습 방법을 만든 뒤에 저는 그거에 맞춰서 정확한 패러다임을 적용시켰지, 어디에서 만들어진 패러다임에 들어가 가지고 그 패러다임대로 따라간 적이 없어요. 그랬기에 저는 만들어냈고, 그게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 멘토링과 그런 방법을 알면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딸이 태어났는데
내 아들 딸 안 이쁘고 내 아들 딸 특별하게 안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근데 나중에 되면 내 아들 딸 안 특별했네, 평범하네, 이렇게 되는 현실도 너무 슬픈 거예요. 외국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제가 몸담았던 유모 생활했던 그 집의 아이들은 초등학생이에요. 엄마가 걔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만들어줬냐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조성했어요. 이 아이 이름으로. 이 아이는 축구만 하면 돼요. 축구를 선수를 꿈꾸는 친구였는데 축구를 해서 몇 골을 넣을 때마다 그걸 홍보할 수 있게 주변에서 많이 만들어줘요. 그게 결국은 호주 전체의 방송도 타고 해외적인 방송도 타고 그 아이를 굉장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데 불과 10살에 불과해요. 우리나라 나이로. 그거는 엄마가 다 만들었거든요. 엄마는 근데 다 네가 했다고 얘기를 해요. 밑밥 중요한 거죠.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이성빈 씨, 또 이현우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